패배보다 더 사람을 닳게 하는 건 끝나지 않는 유지다. 승리보다 유지가 더 많은 것을 닳게 한다는 것을 크게 이긴 날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이 더 무거웠다. 이겼는데 끝나지 않았다.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야 했고, 아침은 어김없이 왔다. 승리는 하루였지만, 유지는 매일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 오래 무언가를 지켜온 사람은 안다. 결과를 내는 것보다 결과 이후를 버티는 것이 더 사람을 소진시킨다는 것을. 인정받는 날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조용한 싸움인지를.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기록에도 잘 남지 않는 그 날들이 사실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닳게 한다는 것을. 나 이순신도 그것을 알았다. 바다 위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긴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적보다 먼저 안쪽이 썩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유지에 관한 것이다. 버티는 사람의 안쪽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무엇이 끝까지 남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부. 이기고 난 뒤에도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게 이겼다고 생각했다. 바다 위에서는 분명히 이겼다. 적의 함선이 불탔고 적의 장수가 달아났다. 그런데 육지에서 소식이 왔다. 소식은 전투의 언어가 아니었다.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창고가 비었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급보를 받았을 때 처음 떠오른 것은 적이 아니었다. 관청이었다. 창고였다. 불이었다. 어째서 그랬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반응이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나는 배운 것이 있었다. 적군의 칼보다 우리 편의 허기가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전선이 아니라 민심이 먼저 꺾인다는 것을. 이기고 있는 동안에도 안쪽에서 썩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급보를 받아들고 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이 창고의 형상이었다는 것이 나를 붙잡았다. 적이 어디 있는지보다 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 걱정되었다는 것이. 불이 난 곳은 관청이었다. 창고는 털렸다. 노비 문서와 세금 문서가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모두 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불을 지른 것은 일본군이 아니었다. 진상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모두 적의 소행이라고 했다. 나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중에 오수성이 광양에서 돌아와 보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진주의 피난민과 그 고을 사람들이 함께 꾸민 일이었다. 창고를 부순 것도, 곡물을 훔쳐간 것도, 문서를 불살라버린 것도 전부 조선 사람들이었다. 순천이 가장 심하다고 했다. 나간이 그 다음이라고 했다. 관의 창고는 하나같이 비었고 마을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분노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분노는 그 다음이었다. 먼저 온 것은 피로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눌러오는 것 같은 그 무게. 왜 그랬겠는가? 그들이 왜 그랬겠는가? 수령들은 출전하여 관청이 비어 있었다. 나라의 군사가 바다로 나가 싸우는 동안 육지의 마을은 텅 비었다.
지키는 사람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선 지휘관인 내가 모를 리 없었다. 밭은 묵었고 가축은 죽었고 남자들은 끌려갔다. 남은 사람들은 그냥 버텼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창고를 부수고 문서를 불태운 것은 분명 반란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배신이라는 말 하나로 닫아버릴 수가 없었다. 빚을 기록했던 종이들이, 의무를 새겼던 장부들이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잠깐이라도 숨이 트였을 것이다. 그 안도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을 나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를 써야 했다. 사실을 적어야 했다. 광양, 순천, 나간, 보성, 강진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며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 조정에 올리는 글이었다. 그 글 안에 나의 감정을 섞어 넣을 자리는 없었다. 담담하게 적었다. 하지만 붓을 놓은 뒤에도 내 손 안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서류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책임에 가까운 온도였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순간을 안다. 내가 지키는 자리를 유지하는 동안 등 뒤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배신인지, 한계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고된 붕괴였는지를 나중에야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가 처음 꺼내드는 것이 분노가 아니라 무게라는 것을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안다. 2부. 밀란이 진압되자 예상치 못한 쪽에서 손을 들었다. 명나라 장수의 통첩이 왔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몰려 달아났다는 내용이었다. 읽으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 통첩의 사연을 보니 참으로 괴상하다고 나는 일기에 적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도 썼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주, 하동, 사천, 고성의 적들이 스스로 도망해버렸다는 것을. 이영남이 직접 와서 그 사실을 전했다. 밀란에 가담했던 이들도 결국 제 풀에 꺾여 흩어진 것이었다. 명나라 군사가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통첩이라는 문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명나라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공적이 흐려지는 것에 대한 경계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한 번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문서 한 장이 현실을 덮어쓰기 시작하면 무엇이 진짜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전쟁에서 공은 목숨과 같다. 목숨을 바쳐 얻은 공이 다른 사람의 서류 한 장 아래 묻힐 때 조직은 그 뿌리부터 썩기 시작한다. 내가 그것을 두려워한 것은 명나라 장수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거짓이 공식 기록으로 굳어버리는 순간. 진짜 싸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통탄할 일이라고 썼다.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다. 공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안간힘이었다. 공정이 흔들리면 기준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잃는다. 공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한 번의 폭발로 오지 않는다. 조용히 서류 한 장으로 온다. 그것이 두려웠다. 그때도 지금도. 오래 조직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안다. 성과가 뒤바뀌는 순간이 어떻게 오는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잘 보이는 사람이 기억되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것을 막으려 한 번이라도 붓을 든 사람은
그 싸움이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를 안다. 3부. 그리고 결혼이 있었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병사들이 줄었다. 전사한 자, 병든 자, 타령한 자, 빠져나간 자리는 채워야 했다. 그것이 군대였다. 자리가 비면 전력이 흔들리고 전력이 흔들리면 바다를 막을 수 없었다. 바다를 막지 못하면 전라도가 열렸다. 전라도가 열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조정은 명을 내렸다.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 친족이나 이웃을 대신 징발하는 것을 금지하라. 처음 그 명을 받았을 때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고 보고서에 썼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전쟁에 나가 탈영한 병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의 삼촌을 데려가고 옆집 아들을 끌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조정이 그것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일선 장수로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 명을 거슬러 보고서를 올렸다. 지금도 그 보고서를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하다. 나는 왜 그랬는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답은 하나였다. 전선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결혼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를 채울 방법이 없다면 군대는 서서히 녹아버린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숫자의 싸움이기도 했다. 배가 한 척씩 줄고 노를 젓는 사람이 한 명씩 사라질 때마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았다. 친족을 대충해서라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선 지휘관으로서 얘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누군가의 삶을 찢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타령한 병사의 자리에 끌려오는 이유. 영문도 모른 채 밧줄에 묶여 전선으로 나오는 친족.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군관을 남원에 보내 군사를 모집하던 일이 있었다. 그 군관이 먼 친척까지 붙잡아갔고 곡성이 하늘까지 사무쳤다는 말이 조정에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게 당시의 구조였으니까. 옳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끌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니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려 했지만 그 기준은 누군가의 살을 베고 있었다. 지키는 기준과 깎아내리는 기준이 같은 것일 때 사람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조정은 결국 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족 대충은 금지 상태로 유지되었다. 문서 안에서 해결된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빈자리는 계속 생겼고 나는 계속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는 늘 그렇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딜레마를 마주한다. 한쪽을 살리면 다른 쪽이 찢어지는 결정. 무엇이 더 옳은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덜 나쁜지를 골라야 하는 순간. 그 선택 앞에서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한다. 그것이 책임을 진 자리의 온도다. 그 온도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의 결정을 비웃지 않는다. 4부. 한산도로 진을 옮긴 것은 그 무렵이었다. 여수에서 경상도까지 오가며 싸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적이 움직이는 길목에 직접 자리를 잡아야 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건너오는 바닷길에 목을 쥐고 있는 곳, 산이 바다 구비를 두르고 있어 안에서는 배를 감출 수 있고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곳. 지난해 크게 이긴 기억이 남아있는 그 섬. 그곳에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고 청하여 조정의 허락을 받았다.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본영은 여수였다. 한산도는 본영이 아니었다. 전진 기지였다. 이 차이는 내게 중요했다. 지위, 체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판단의 문제였다. 본영을 옮기면 후방이 흔들린다. 전진 기지를 두는 것은 전선을 앞으로 내미는 것이지 뒤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뒤를 지키면서 앞을 막아야 했다. 동시에 그 선택을 할 때 내 안에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냉정한 계산. 저기 어느 방향으로 오든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드러나지 않으면서 막을 수 있는 자리. 그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맞이한 밤들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전진 기지는 고독한 자리였다. 앞을 향해 있으면서 뒤를 잇지 말아야 하는 자리. 적보다 먼저 걱정해야 할 것들이 아군 안에 있는 자리. 이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무거운 자리. 처음에는 그 무게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승리는 하루였다. 유지는 매일이었다. 오부. 진을 친 다음 날 밤이었다. 가을 기운이 바다에서 들어왔다. 봉창 아래 홀로 앉으니 마음이 몹시 번거로웠다. 뱃전에 비친 달이 수면 위에서 흔들렸다. 잠이 오지 않는데 어느덧 닭이 울었다. 그 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투에서 이겼다. 한산도의 바닷길을 우리가 쥐고 있었다. 전략적으로는 우위였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앉아있던 수루에는 아무도 없었다. 근 칼이 옆에 있었다. 달빛이 흘러들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지나갔다. 멀리서 태평소 소리가 들려왔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는지 지금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시름이 깊었다는 것은 기억한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 가장 무거워지는가? 저기 앞에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킨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새어나가고 있는지 모를 때, 그 허전함 속에서 밤을 버텨야 할 때, 사람은 가장 무거워진다. 이겼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것, 다 했는데도 부족한 것, 최선을 다했는데도 남아있는 빈자리. 그것들이 달빛 아래에서 선명해졌다. 달빛 아래 앉아 나는 무엇을 세고 있었을까? 남아있는 병사의 수인지, 비어버린 창고의 잔상인지, 불탄 문서의 채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였는지. 내가 선택하고 버티고 유지해온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되묻고 있었는지. 그 밤은 답이 없었다. 해결되는 것이 없었다. 닭이 울고 나서야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리는 바다 위에서 거두었지만 밤은 수루에서 거두었다. 그리고 밤은 늘 이겼다. 오래 무언가를 책임져 온 사람은 안다. 낮에는 결정을 내리고 밤에는 그 결정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앉아 하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잘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채로. 그래도 내일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 그 밤의 온도를 아는 사람은 책임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안다. 한산도의 달은 그런 밤의 증인이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그 시조가 언제 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다. 승리의 노래가 아니다. 유지의 노래다. 책임을 쥔 사람의 밤이 얼마나 길고 조용한지에 대한 기록이다. 6부
제만춘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아침에 전해 들었다. 어제 일본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었다. 원균의 군관이었다. 정탐 임무를 띠고 나갔다가 적에게 잡힌 사람. 거의 1년이 지났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다음 날 그를 불러 문초했다. 문초라고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먼저 한 것은 듣는 일이었다. 그는 말했다. 오래 말했다. 웅포에서 잡히던 날 와키사카에게 끌려가던 길. 목에 씌워진 칼과 발에 찼고 탈출을 모의하다 발각된 소년들이 목이 베이던 날. 그 대목에서 그의 말이 잠깐 멈추었다. 함께 탈출을 꿈꾸던 소년들이 밀고로 죽었다. 밀고 한 것도 조선 소년들이었다. 같은 처지에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신했다. 그것이 분했는지 슬펐는지 아니면 그냥 전쟁이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제만추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분하고 분한 사연이 많다고 나는 일기에 썼다. 그 말이 정확하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적에게 잡혔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분한 것도 아니었다. 그 1년의 시간 안에 있었던 것들이 보고서로는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한 사람의 몸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이 분했다. 죽은 소년들이 분했다. 도요토미에게 끌려가 불에 태워질 뻔한 시간이 분했다. 낯선 땅에서 풍토병으로 온몸이 부어오르던 밤들이 분했다.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여 돌아왔는데 집 근처 마을에서 일본군이 태연히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 분했다. 그가 떠난 사이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1년 전의 고향이 1년 후에는 없었다. 그것은 귀환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귀환이라는 말에는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자리는 전쟁이 지운 자리였다. 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일기에 썼다. 그 이후 제만춘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전쟁이 끝난 뒤 그를 다시 만났는지도 기억에 없다. 이순신, 이혁기, 정걸 세 사람의 이름으로 연명에 올린 보고서가 있다. 전투의 승리나 군대의 현황이 아닌 한 사람의 탈출기를 기록한 보고서. 그것을 쓰는 일이 내게 이상하게 중요하게 느껴졌다. 제만추는 원균의 군관이었다. 나와 다른 진영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휩쓸리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 기록은 어느 진영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었다.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그것을 나는 제만춘의 얼굴에서 보았다. 7부. 사람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망가지고 돌아오는가. 그것을 나는 제만춘에게서 처음 정면으로 본 것 같다.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고 떠났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을 마주하는 일은 달랐다. 죽은 사람에게는 서류를 쓸 수 있었다. 공적을 기록하고 사망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살아 있었고 그 살아있음 안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사실만 적었다. 날짜, 장소, 사람들의 이름, 탈출의 경로. 그러나
그 사실들 사이에 공백 안에 있는 것들. 거기에 진짜가 있었다. 죽은 소년들의 이름은 보고서에 없다. 제만춘이 이키시마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입고 있던 옷을 팔아 쌀을 사던 순간의 마음은 기록되지 않았다. 300척의 일본 함대와 마주쳐 목숨을 건 도주를 벌이던 그 밤의 두려움도 문서로는 남지 않았다. 겨우 돌아온 집 근처에서 일본군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발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도. 분하고 분한 사연은 종이 위에 다 담기지 않는다. 그것이 문서의 한계였다. 내가 수없이 보고서를 쓰면서 배운 것 중 하나였다. 기록은 중요하다. 기준을 세우고 사실을 남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록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살아남은 사람의 안쪽, 그 깊은 곳에 쌓이는 것들은 문서로 처리되지 않는다. 전쟁은 사람의 바깥을 부수는 것이 아니었다. 안쪽부터 갈라놓는 것이었다. 살아 돌아온 자도, 이긴 자도, 버텨낸 자도 안쪽에 금이 간 채로 남아 있었다. 나도 그랬을 것이다. 마지막 부. 달빛이 수루에 비치는 밤이 다시 왔다. 그 밤들은 반복되었다. 이겨도 다음 밤이 왔고, 막아도 다음 아침이 왔다. 창고는 또 비어갔고, 사람은 또 줄어들었다. 밀란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징발도 한 번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전진 기지에서 보낸 밤들은 저마다 무거웠고, 저마다 달랐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했다. 흔들릴 때도 기준은 있어야 했다. 그 기준이 누군가를 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찢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이 없으면 더 많은 것이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것을 일선지휘관은 안다. 그렇다고 기준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광양에 불탄 문서가 제가 되던 밤. 대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쓰던 새벽. 명나라 장수의 통첩을 받아들고 터무니없다고 적던 순간. 제만춘의 분한 사연을 들으며 종일 앉아 있던 오후. 그 모든 순간 안에서 나는 한 가지를 놓지 않으려 했다. 공정하게 기록할 것. 있는 것을 있다고, 없는 것을 없다고. 공을 공이라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할 것. 아군이든 적군이든 기록 앞에서는 사실만 남길 것.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붙잡고 있던 것이었다. 지금 그 기준이 충분히 옳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 기준 때문에 누군가가 덜 다쳤는지, 더 다쳤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버텨낸 것들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준을 세운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흔들린다. 어떤 기준은 세월이 지나며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 어떤 기준은 옳았는지 끝내 알 수 없기도 하다. 그래도 기준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조용히 드러난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칼을 옆에 두고 씨름하던 밤, 무엇이 남았는가? 승리가 아니었다. 승리는 낮에 있었고 밤에는 책임이 남았다. 책임이라는 말조차 너무 크다면 그냥 이것이다. 오늘 내가 세운 기준이 내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하는 조용한 물음. 그것이 수루의 달빛 아래에서 내가 들고 있던 것이었다. 사람이 긴 삶을 살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그래도 심었던 사람은 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는 숫자로 남지 않는다.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삶의 온도로 남는다. 승리하지 못한 날에도 기준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는 것만큼은 달빛 아래 앉아 있는 지금도 조용히 안다. 기준을 지킨 사람의 흔적은 오래 남는다. 말로 남지 않아도, 숫자로 남지 않아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무게 있었던 것이다. 달빛은 지금도 어딘가를 비추고 있다. 수루에 홀로 앉아 씨름하던 그 밤처럼 조용히.